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 창가에 앉아있던 강지윤은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역사상 최연소 여성 지휘관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명예보다는 무거운 짐에 가까웠기에 드물게 주어진 이 휴가는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복잡하게 얽힌 조직 내의 파벌 싸움과 최근 감지된 불온한 움직임들을 머릿속에서 잠시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본능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주변의 미세한 소음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읽어내는 것은 그녀가 살아남은 방식이자 저주받은 재능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의 진동이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낯선 번호였지만 지윤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즉각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배경에 깔려 있었고 곧이어 익숙하면서도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작전 중에 전사한 707 특수임무단 선배의 딸 한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지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순간 지윤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나른함을 완전히 지우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아이의 비명이 짧게 끊어지자 지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검은색 SUV에 올랐고 노트북을 조수석에 던지듯 놓으며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의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엔진은 거칠게 포효하며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좌표는 서울 근교의 야산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곳은 일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군사보안구역이었습니다. 지윤은 그 좌표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707 특수임무단이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안전가옥이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를 보호해야 할 신성한 장소에서 동료의 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지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내부에 누군가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진입 경로와 제압 방법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산길로 접어들자 포장도로는 끊어지고 거친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지만 지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이 차창을 덮쳤지만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고 멀리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육중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경계병이 낯선 차량의 접근에 당황하며 정지 신호를 보냈고 소총을 겨누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기어를 조작하며 차량의 앞부분을 정문으로 향하게 했고 충돌 직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허가증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지윤의 차량은 경계 초소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친 지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경악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경계병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등등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경계병 중 한 명이 소총 개머리판을 들어 올리며 지윤을 위협하려 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지우는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올리며 동시에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병사가 쓰러지기도 전에 그녀는 회전하며 다른 병사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켰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과 완벽한 힘의 조절은 그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실전에서 단련된 인간 병기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병사들의 무전기를 낚아챈 그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상황실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우는 빗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들을 감지했습니다. 건물 2층과 3층 창문에서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지우는 지체 없이 사각지대인 화단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흙이 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우는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삼단봉을 꺼내 들었고 칠흑 같은 색의 금속이 빗물에 번들거리며 섬뜩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밀한 침투가 아닌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의 강화 유리문을 박살내고 들어선 지윤을 맞이한 것은 완전 무장을 갖춘 707 대원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윤의 얼굴을 알아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대형을 갖추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지윤은 그들의 움직임에서 망설임을 읽어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대원의 방패를 밟고 뛰어오르며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뒤에 있던 적의 목을 다리로 감아 넘어뜨렸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삼단봉을 휘둘러 또 다른 적의 관절을 가격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비명과 타격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기에 지윤은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계단 통로에서도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좁은 공간은 오히려 지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거나 좁은 난간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졌지만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판단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라가야 할 층수가 소연이가 갇혀있는 3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취조실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내 2명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일반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민간 군사기업 용병들 특유의 살기를 띠고 있었고 지윤이 나타나자마자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총기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칼을 든 상대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2명의 용병이 좌우로 갈라지며 협공을 해오자 지윤은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왼쪽 남자의 팔을 쳐내고 오른쪽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재킷을 스치고 지나가며 얕은 상처를 남겼지만 고통은 그녀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윤은 3단봉으로 칼날을 막아내며 불꽃을 튀겼고 반동을 이용해 상대의 안면에 박치기를 가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지윤은 남은 한 명의 무릎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지윤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용병들을 뒤로하고 취조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 정적은 지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주하게 될 광경이 무엇이든 간에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돌리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소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집기들은 부서져 널브러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 의자에는 밧줄에 묶인 채 기절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소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윤도 잘 알고 있는 인물 707 특수임무단의 현장 팀장인 최대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대위는 지윤을 보자마자 황급히 책상 위의 서류들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지윤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목격한 지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강소령님,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위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지윤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최대위를 압박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지윤의 그림자가 최대위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억누른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부터 내 놈이 내뱉는 모든 말은 유언이 될 테니까. 최대위가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가려는 찰나 지윤은 질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책상을 뛰어넘어 최대위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린 그녀의 힘은 분노로 인해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최대위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윤은 그에게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동료애도 사라진 이곳에는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윤이 최대위를 제압하고 소연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자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지윤을 알아보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본 지윤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떨고 있는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으니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채 열린 문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건물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자 제거 작전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윤은 소연을 안고 일어서며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여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고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윤은 의자를 들어 창문을 깨뜨렸고 차가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아래에는 화단과 덤불이 있어 낙법을 잘 구사한다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에게 자신의 목을 꼭 끌어안으라고 당부하며 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고 무장병력들이 들이닥치려는 순간 지윤은 망설임 없이 창밖의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추락하는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영린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윤과 소연을 보며 창가로 달려온 최대위는 낭패감에 젖은 얼굴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타겟 놓쳤다. 전 부대 비상 소집, 수색 범위를 산 전체로 확대한다. 생사불문하고 잡아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례는 분명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이 밤은 길고도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어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건 처절한 도주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떨어진 강지윤은 고통을 삼키며 즉시 몸을 굴려 충격을 분산시켰습니다. 품에 안긴 한소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비명을 차단하고 쏟아지는 빗줄기와 어둠을 틈타 화단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리 위쪽 3층 창가에서는 도끼 어린 고함과 함께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지상을 훑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그녀의 신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건물의 구조와 병력 배치 상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재구성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안전가옥이 아니라 요새화된 시설이었기에 정문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유일한 탈출구는 후문에 위치한 차량 정비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바짝 붙게 하고 낮은 포복 자세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을 기어가며 남겨진 흔적들은 빗물이 즉시 지워주었지만 훈련된 추적조들이 따라붙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화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지우는 멈춰서서 호흡을 죽이고 주변 지형지물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수색조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소총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철제 구조물을 향해 던졌습니다. 팅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가르자 병사들의 시선과 총구가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훈에게는 충분한 공격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 가장 가까운 병사의 소총 멜빵을 잡아채며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가 당황하여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훈의 팔꿈치가 병사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병사가 쓰러지자 뒤따르던 병사가 급히 총구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회전력을 이용해 로우킥으로 그의 오금을 강타한 뒤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자세가 무너진 병사의 목덜미를 수도로 내리치자 그 역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지훈은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통신기를 챙겨 소연의 손을 잡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이미 10여 명의 대원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최정예로 불리는 타격 대원들이었으며 지훈이 나타날 곳을 정확히 예측하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소연을 안전한 컨테이너 뒤에 숨기며 절대로 나오지 말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원들은 일제히 그녀를 포위하며 투항을 권고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선 그녀의 모습은 처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오히려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리는 척하다가 가장 가까이 있던 드럼통을 발로 차대열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대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야수처럼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고 총격전 대신 육탄전을 유도하여 혼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군 우사 위험 때문에 대원들은 함부로 발포하지 못했고 이는 근접 격투의 달인인 지훈에게 최적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관절기를 걸어 팔을 부러뜨리거나 상대의 힘을 이용해 동료들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의 찬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마치 춤을 추듯 대원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고 엘리트라 자부하던 대원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지훈은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을 포착하고 곧장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그가 권총을 뽑아들려 했지만 지훈은 슬라이딩 태클로 그를 넘어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분해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지휘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더 이상 자신을 막아서면 그땐 불구가 아니라
시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살기에 눌린 지휘관은 떨리는 손으로 후퇴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쓰러진 대원들 사이를 가로질러 주차되어 있던 전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튼튼한 장갑과 강력한 엔진을 갖춘 이 차량이라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몰고 컨테이너 뒤로 이동해 소연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지윤의 얼굴을 보자 안도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윤은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이제 곧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깨어났고 지윤은 기어를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정비소 입구를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자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장애물들이 산산조각 나며 날아갔습니다. 차량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부대 밖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대원들이 사격을 가해왔지만 탄환들은 장갑 차체에 튕겨나가며 불꽃만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후문 초소 역시 봉쇄되어 있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전술 차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단막을 돌파했고 찢겨나가는 금속음과 함께 차량은 자유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이 오늘 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를 단신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안전지대에 접어들자 지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차량 내의 암호와 통신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국군 방첩사령부 직통 라인을 연결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긴급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당직 장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보안 회선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 차를 세운 지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상처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조수석에서 잠든 소연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고통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우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자신의 개인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여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이제 제도권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며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자 살아가야 할 명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707 부대원들을 쓰러뜨리며 느꼈던 감정은 승리감이 아닌 비통함이었고 그 비통함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다가올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국방부 청사 최상층에 위치한 박 중장의 집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책상으로 장식된 이 공간은 밖에서 벌어지는 빗줄기 섞인 혼란과는 동떨어진 별세계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곳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박 중장은 보고를 하러 온 부관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집어던졌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호박색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 자부하던 707 특수임무단이 단 한 명의 여성 장교에게 유린당했다는 보고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관을 노려보며 이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직감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박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보안사령부 감찰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령을 즉시 국가 반역 혐의와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상관에 대한 무장폭동 혐의로 수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유능한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잔혹한 결단력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 중장에게 강지훈은 이제 제거해야 할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에 들어선 지훈은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소연을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자신이 훔쳐 타고 온 전술 차량에서 확보한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암호화된 통신 단말기는 707 부대가 비공식 작전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그 안에는 오늘 밤의 모든 교신 기록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 단말기를 연결했고 방첩 사령부 시절 익혀둔 해킹 툴을 이용해 복잡하게 얽힌 보안 코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지훈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조금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고 지훈은 구급상자에서 해열제를 꺼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잠결에 약을 받아먹은 소연이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가지 말라고 중얼거렸고 지훈은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며 지금 이 아이는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국민이었습니다.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온 지훈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 스트림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음성 파일과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녀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박 중장의 육성이 담긴 명령서와 함께 국산 최신형 미사일 유도 장치의 설계도가 해외 테러 조직으로 넘어가는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발견하고 제거당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으며 707 부대는 국가를 위한 특수부대가 아니라 박 중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군 조직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선 허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이미 그녀를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시나리오를 가동했을 것이고 곧 전 언론이 그녀를 흉악범으로 보도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군인 강지훈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고독한 추적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텔방의 낡은 TV 뉴스 속보에서 그녀의 얼굴과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그녀가 군사 기밀을 탈취해 도주 중이며 무고한 동료들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위험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그녀를 광기 어린 테러리스트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시민들에게는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TV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신속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연락망을 가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방첩사 내에서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부하인 최중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통신망은 이미 감청되고 있을 것이기에 과거 작전 중에 둘만이 정해둔 비상 채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 사냥을 시작한다. 그녀는 최중사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박 중장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 화면에 최중사의 답신이 떴습니다. 사냥 준비 완료. 위치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기다립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타자를 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박 중장의 자금 세탁 경로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리스트를 요청했고 동시에 소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은신처를 수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중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즉각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이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던 지훈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소연을 깨워 서둘러 채비를 마쳤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단정한 장교가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훔친 전술 차량을 버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로 갈아타기 위해 모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움직여야 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지우는 박 중장의 집무실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박 중장이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소령 제발로 걸어 들어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박 중장의 회유 섞인 협박에 지우는 차가운 조소를 날렸습니다. 중장님 목숨을 구걸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팔아넘긴 조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박 중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훈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가진 건 조작된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야.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나? 넌 이미 국가의 적이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총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빗나가게 쏘는 법을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파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선전포고는 끝났고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지우는 차를 몰아 도심의 번화가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역설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며 박 중장의 아킬레스건인 비밀 무기 거래 장소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국제 무기 브로커들이 모이는 거대한 연회장이자 거래소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 중장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들의 거래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박 중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여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과 용병들을 소집하여 거래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자리였기에 돈으로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이 상대해 온 적들은 그런 삼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지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소연은 뒷좌석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지윤은 백미러로 아이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간 동료에 대한 의리이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안개를 뚫고 질주했고 그 끝에는 거대한 악의 소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군사경찰, 그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강지윤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그녀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1급 수배자로 규정했습니다. 도심의 주요 교차로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검은색 차량만 지나가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부를 확인하는 살벌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이러한 대규모 병력 동원이 오히려 박중장의 불안감을 반증하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한 개인을 잡기 위해 이토록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윤은 도심의 복잡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는 소연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어린아이가 동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잔혹한 전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리 약속된 장소에는 최중사가 소개한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 협력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정보요원 출신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윤은 소연의 작은 손을 협력자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아이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지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연약한 감정들을 걸러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과 목표를 향한 집요한 사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타고 왔던 대포차의 번호판을 교체하고 차량 내부의 GPS 모듈을 떼어내 반대 방향으로 가는 화물 트럭의 적재함에 몰래 던져 넣었습니다. 추적자들은 트럭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헛된 힘을 쏟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지윤은 박중장의 목을 조여갈 진짜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윤은 근처의 PC방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방첩 사령부 시절 구축해 두었던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군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보안 방화벽이 경고음을 울리기 직전 그녀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박중장 직속 부대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통신 기록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히 붉은 점들이 움직이는 지도가 펼쳐졌고 지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박중장이 어디에 주력 병력을 배치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박중장의 사설 경호팀과 용병들이 서울 외곽의 한 물류 창고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수입 가전 보관소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무기 거래를 위한 중간 기지이자 박중장의 비자금 금고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윤은 그곳을 타격하여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박중장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무모한 작전처럼 보였지만 적들이 그녀를 수세에 몰린 도망자로 오판하고 있을 때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적기였습니다. 그녀는 근처의 공구 상가와 전파상을 돌며 필요한 장비들을 급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드론 부품 원격 기폭 장치 그리고 각종 화학 약품들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정교했습니다. 화려한 제식 장비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조달한 물품들로 만들어진 급조 폭발물과 교란 장치들은 오히려 규격화된 대응 훈련을 받은 정규군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지윤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어둠을 지배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물류 창고에 도착한 지유는 드론을 띄워 경비 병력의 순찰 패턴과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정찰했습니다. 예상대로 경비는 삼엄했지만 그들은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의 물건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드론에 매달아둔 소형 연막탄을 창고 반대편 환기구에 떨어뜨려 기폭시켰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경비 병력들이 당황하며 무전을 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발생한 틈을 타 지유는 창고의 배수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천장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를 무장한 용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높은 구조물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목표물을 선정했습니다. 통제실과 연결된 무전기를 가진 조장이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낙하하여 조장의 뒤를 덮쳤고 입을 막음과 동시에 경동맥을 압박하여 기절시켰습니다. 쓰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장의 무전기를 탈취하여 적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컨테이너 사이를 유령처럼 이동하며 외곽을 지키던 병력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적을 죽이는 대신 관절을 부러뜨리거나 급소를 타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부상자를 돌보느라 적들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남은 용병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허공에 총을 쏘아댔지만 지유는 이미 그들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지유는 창고 중앙의 조명 제어반을 파괴하여 내부를 완전한 암흑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준비하지 못한 용병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지유는 미리 준비한 열화상 고글을 착용하고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용병들의 다리 사이를 낮은 자세로 통과하며 발목을 베거나 무릎을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유는 혼란을 틈타 창고 안쪽에 위치한 사무실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중장의 비자금 장부와 무기 거래 내역이 담긴 서버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은 소형 폭발물을 이용해 단숨에 날려버렸고 안에서 대기하던 2명의 경호원이 총을 겨누었지만 섬광탄을 먼저 던져 넣은 지윤의 기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눈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가볍게 제압한 지윤은 곧바로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감도는 서늘한 방에서 그녀는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지유는 창밖을 통해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헬기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데이터야말로 박 중장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방수팩에 담았고 서버실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증거 인멸을 준비했습니다. 탈출로는 이미 포위되었지만 지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설치된 배수시설 도면을 미리 입수해 두었고 맨홀 뚜껑을 열어 지하 하수도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떼가 돌아다니는 곳이었지만 지상보다는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라이터에 불을 붙여 서버실에 던져 넣었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뒤로 한 채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세계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상에서는 창고가 불타오르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박 중장의 부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윤이 불길 속에 갇혀 죽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팀장은 바닥에 남겨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지윤은 또다시 포위망을 뚫고 사라졌으며 심지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과 비밀 장부를 털어간 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완벽한 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지하 하수도를 빠져나온 지윤은 도시 반대편의 강가 갈대숲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오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품에는 박중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블랙 레저의 사본이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물에 얼굴을 씻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윤은 젖은 옷을 짜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박중장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윤이 노리는 바였습니다. 적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날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틈을 타 심장부를 찌르는 것이 그녀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중장이 있는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개인 별장을 다음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중장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박중장은 경로하여 전화기를 집어던져 박살냈습니다. 창고가 전소되고 비밀 장부가 탈취당했다는 소식은 그의 인내심을 바닥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지윤을 잡지 못하면 부하들 모두를 즉결 처형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사냥개에게 물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권력자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윤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최중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개시, 파티 장소는 별장이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박중장에게 가장 큰 공포가 되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을 조여오는 공포,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이 지윤이 박중장에게 선사할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결의가 실려 있었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중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폭풍의 눈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박중장의 개인 별장은 요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은퇴한 장성의 평화로운 휴식처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사설 용병들로 철통같이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중장이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와 그를 지탱하는 어두운 커넥션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는 심장부였습니다. 강지윤은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은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저택 주변을 순찰하는 경비병들의 동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틈타 별장의 외벽으로 신속하게 접근했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센서의 회로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킨 그녀는 갈고리 밧줄을 던져 담장을 넘었습니다. 착지 소리조차 내지 않고 정원에 내려선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원 곳곳에 매복해 있던 경비견들을 마취총으로 잠재웠습니다. 짖는 소리 한 번 없이 처리된 경비견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저택의 뒷문으로 향하는 가장 어두운 경로를 선택해 이동했습니다. 저택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외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복도마다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레이저 보안 장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해킹 디바이스를 보안 패널에 연결해 영상을 루프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망을 고개하듯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2층 서재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습니다. 하지만 2층 계단 입구에는 박 중장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용병 부대의 팀장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척 봐도 일반 군인과는 다른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살인기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인기척을 숨기고 접근했지만 용병 팀장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곧바로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용병 팀장은 묵직한 군용 나이프를 꺼내 들고 지윤의 급소를 노리며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지윤은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반격했지만 상대의 힘과 기술은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적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싸움 도중 지윤은 왼쪽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었고 붉은 선혈이 재킷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며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눌렀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의 야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윤은 자신의 피를 이용해 상대의 시야를 가리는 기질을 발휘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의 손목을 꺾어 나이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잃은 용병 팀장이 당황하는 사이 지윤은 온몸에 체중을 실은 회전 발차기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거구의 용병 팀장이 굉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자 저택 안의 다른 경비병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재로 뛰어들어가 벽에 걸린 대형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4단계에 걸친 복잡한 암호와 생체 인식 장치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죽은 용병 팀장의 지문을 채취해 인식기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박 중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 원본과 로비 리스트가 담긴 장부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 중장을 법정에 세우고 파멸시킬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는 대체 불가능한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지윤은 장부를 방수팩에 챙겨 넣으며 승리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재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지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서재는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윤은 육중한 참나무 책상을 방패 삼아 몸을 숨기며 응사했습니다. 탄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윤은 책상 서랍에 있던 박 중장의 시가를 꺼내 불을 붙인 뒤 옆에 있던 독한 위스키 병에 꽂아 화염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재다가 문 쪽으로 화염병을 던졌고 병이 깨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용병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화염과 연기로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 지윤은 서재의 통유리 창문을 의자로 박살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에는 수영장이 있어 충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그녀는 수면 위로 쏟아지는 총알 세례를 피해 자명으로 수영장 반대편까지 이동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지우는 젖은 몸을 이끌고 미리 봐두었던 숲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추격대들이 맹렬하게 뒤를 쫓았지만 익숙한 산악 지형을 이용한 그녀의 은신 능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박 중장의 개인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줄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박 중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성역이 뚫렸다는 사실과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여 강지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조차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견고했던 지휘 체계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숲속의 은신처에서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과다 출혈로 인해 현기증이 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내일 있을 707 특수임무단의 창설 기념행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박 중장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지유는 그곳을 그의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군 수뇌부가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진실을 폭로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숲은 고요했지만 지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있는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희생된 동료들과 공포에 떨었던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창설 기념식이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 그리고 국내외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제복을 갖춰 입은 군악대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 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박 중장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연탁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의 별장이 습격당하고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줄타기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을 감추며 강지윤을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기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터넷상에는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국방부 내부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었고 오늘 행사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님을 직감한 베테랑 기자들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박 중장이 연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의 소음이 잦아들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박 중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해 강지윤 소령을 언급하며 그녀를 매국노로 몰아세우려던 찰나 강당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고 박 중장은 당황하여 기술 담당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곧 붉은색 노이즈로 뒤덮이더니 뚜렷한 음성 파일 하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기 밀매업자와 통화하며 707 부대원들을 사병처럼 부리고 국가 기밀을 흥정하는 박 중장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적나라하고 추악한 대화 내용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좌중은 경악에 휩싸여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장은 소리를 지르며 당장 방송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통제실은 이미 외부 해킹으로 인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헌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당의 육중한 메인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역광을 받으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지윤 소령이었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찢어지고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서서 단상 위에 박 중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지윤이 한 걸음씩 강당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오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경호 병력들이 총구를 겨누며 그녀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붉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 장부를 향해 집중되었고 지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안에 박 중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매국 행위와 그가 죽인 내 동료들의 피값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 감히 진실을 향해 총을 쏘겠는가. 그녀의 일갈의 병사들은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누구도 감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고립된 박 중장은 공포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설대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고 지윤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전혀는 간첩이다. 당장 사살해. 이건 명령이다.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부하들은 명령에 불복종하며 총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박 중장은 자신이 직접 지윤을 처리하기 위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그 짧은 찰나의 살기가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지윤은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지윤은 고개를 숙여 간발의 차이로 피했고 총알은 뒤쪽 스크린을 박살냈습니다. 지윤은 슬라이딩하며 박 중장의 다리를 걷어찼고 중심을 잃은 박 중장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두 사람은 좁은 연단 위에서 뒤엉켜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비대한 박 중장은 훈련된 지윤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죽기 살기로 저항하며 지윤의 부상당한 어깨를 공격했습니다. 지윤은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비명 대신 기합을 내지르며 박 중장의 멱살을 잡고 연타게 쳐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찢어지는 하울링을 일으켰고 박 중장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윤은 쓰러진 박 중장의 가슴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제압했고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어 그의 미간을 겨누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오직 지윤의 거친 숨소리와 박 중장의 헐떡거리는 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이 극적인 대치 상황을 숨죽이며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지윤의 눈에서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생전 처음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윤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내가 가진 돈을 전부 줄게.
제발 쏘지만 마라.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역겨운 작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박 중장이 원하는 가장 쉬운 도피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권총의 안전장치를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들리자 박 중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훈의 다음 행동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권총의 손잡이로 박 중장의 턱을 강하게 내리쳐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흐트러진 군복을 정리하고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군복을 입은 자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기절한 박 중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연행해 나갔습니다. 지윤에게도 헌병들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수갑을 채우는 대신 경례를 올리며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지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동행을 요청했고 지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절차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지윤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가는 길 좌석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이어 수백 명의 군인들이 기립하여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정의를 보여준 영웅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지우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폭우와 어둠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최중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소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는 지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었고 지윤은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고 지윤은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아이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윤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07 부대 건물 꼭대기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군복을 벗는 그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쇠창살이 있는 호송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감옥이 아닌 광활한 자유의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승리의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가 도심을 빠져나갈 무렵 지윤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쪽지 하나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박 중장의 금고에서 장부를 꺼낼 때 우연히 발견한 접혀있던 낡은 메모였습니다. 지윤은 호송관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중장보다 더 윗선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물급 정치인의 이름과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윤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중장은 꼬리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윤은 쪽지를 다시 구겨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죗값을 치르고 나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전쟁을 예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훨씬 더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진실을 향한 그녀의 행군은 이제 막 첫 발을 떼었을 뿐이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지친 기색 없이 다가올 미래를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박중장에게 내란, 음모와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중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와 함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군의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자의 몰락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될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윤 소령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로서도 가장 고심했던 난제였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명백한 명령 불복종과 무력 행사를 동반한 군법 위반이었지만 그 동기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윤을 향해 쏟아지는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는 법의 심판보다 더 값진 명예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군복을 벗게 되었지만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707 특수임무단은 뼈를 깎는 쇄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강제 전역 조치되었고 부대 지휘 체계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투명한 감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시는 특정 인물이 사병 집단처럼 특수부대를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연병장에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고 신임 지휘관은 명예와 충성을 제1의 가치로 내걸고 부대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지윤이 피로써 지켜낸 부대는 비로소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국가 최정예 부대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지윤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고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소연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선배였던 고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배와의 약속을 지켰음을 그리고 그의 딸 소연이가 이제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보고했습니다. 차가운 비석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지윤은 바람결에 스치는 낙엽 소리에서 선배의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언니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건강해진 모습의 소연이 보호자로 지정된 이모의 손을 잡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무릎을 굽혀 달려오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지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날 밤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고 해맑은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머니에서 선배가 남겼던 인식표를 꺼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언제나 소연을 지켜줄 것이라는 징표이자 지윤이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윤은 소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혼자가 되어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중장의 금고에서 발견했던 그 쪽지 스위스 계좌와 연결된 거물. 정치인의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수사관이 아닌
그림자 속의 감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거악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 역시 제도권 밖의 유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최중사를 비롯한 옛 동료들이 비밀리에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고 그녀는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전망대에 오른 지우는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범죄와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바로 그 어둠을 걷어내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시의 깊은 곳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품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박중장의 쪽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종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것은 그녀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한 최연소 여성 지휘관 강지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더 치명적이고 은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을 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 없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곧 도시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녀의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